자, 0세가 몇세 볼 차례가 아니고, 자, 먼저 19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재화 또는 유무의 공급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생계한서의 교부 시기라고 적어놓으시면 돼요. 재화 유무의 공급 시기는 생계한서를 발행하는 시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잠깐만 읽어보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재화 또는 용육의 공급 시기는 재화 또는 용육의 공급이 어느 과세기간에 기록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1기 건지, 2기 건지, 예정될 건지, 확정될 건지 이런 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또한 공급 시기가 도래하면 공급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생계한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생계한서 교부 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즉 생계한서 교부 시기를 우리가 공급 시기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197페이지 가서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화의 공급 시기다 됐을 때 원칙 재화 이동이 필요한 경우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약간 말장난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재화 이동이 필요한 경우 무슨 뜻이냐면 이동이 가능한 자를 말해요. 이동 가능한 자. 언제 판매를 보겠습니까? 이동 가능한 자. 내가 돈 받았을 때가 아니라 물건을 상대방에게 인도했을 때, 이렇게 줬을 때, 알았죠? 그래서 줬을 때 공급으로 보니까 생계에서 그때 발행한다 이거죠. 재화가 인도되는 데다.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이동 가능한 자다. 둘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다. 무슨 뜻일까요? 이건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필요 없는 자라는 얘기예요.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자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내가 물건을 상대방에 넘겨줄 수 없는 물건, 정착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건 미친 상상입니다. 사장님, 네. 제가 건물 이따 올 때 건물 들고 오세요. 미친 거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왜? 이럴 거 아니에요. 예? 제정신이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보고 싶은데 건물 이따 갖고 오실 수 있죠? 뭐 이래. 뭐야? 이럴 거 아니야? 재화의 이동이 불가능한 거죠. 그럼 언제를 공급 시기로 봐야 되냐? 언제 생계를 발행해야 되냐? 그때 이동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사용이 가능하게 됐을 때, 이용 가능하게 됐을 때 그때를 공급 시기로 봐야 된다는 거. 그 밖에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공급이 확정되는 때다. 이건 특이한 사항이 없다는 그냥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그래서 이동이 가능한 경우는 이동되었을 때, 인도되었을 때고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동 못하니까 이용 가능하게 되었을 때다. 구체적인 기준으로 내려가 보면요, 여러분. 중요하니까 잘 체크해 주세요. 장기 할부 중요해요. 그 다음 수출 중요해요. 자, 첫 번째.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옆에다가 할부는 단기라고 적어 놓으세요. 단기. 1년 이내 할부를 말해요. 보통 여러분 물건 살 때 현금으로 사거나 외상으로 사거나 카드로 사면 외상이지. 아니면 할부로 사거나 그럴 수 있죠. 금액 단위가 좀 크면 할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할부할 때 보통 뭐 3개월 할부 이렇게 되지 않아요? 무이자 할부 따지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외상, 현금 외상 할부 판매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거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일반적인 경우니까 원칙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다. 근데 금액이 됐다 좀 비싸요. 100단위 넘어가 200단위 막 되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3개월 할부 이러면 빡세잖아요. 그거 갚으려고. 그러니까 장기 할부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24개월 할부, 36개월 할부 이런 식으로
차를 사는데 뭐 3개월 할부 해주세요 이럴 수가 없잖아. 차 5천만 원짜리 차 사는데 그럼 부담스러우니까 뭐 60개월 할부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보통. 그런 장기 할부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1년 넘어가는 경우는 야, 이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인도했을 때 그러면 인도했을 때를 공급식으로 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기준이 달라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n분의 1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n분의 1로. n분의 1이란 뭐야? 할부 개월수만 공급하는 걸로 봐야 된다는 거죠. 할부 개월수만큼 공급한 걸로 봐야 된다. 자동차 60개월 샀다. 60번 생계에서 발행한다. 60번. 자, 근데 현금 외상 할부 판매는 언제예요? 아까 인수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니까 언제 생계에서 발행한다는 거야? 처음에 한 번만. 장기는 N빵. 완성도 기준과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완성도 기준이라는 건 진행 사항을 봐갖고 완성된 정도에 따라서 수익으로 보는 방식을 말해요. 중간지급 조건부는 여러분 비슷한 건데 완성도하고 비슷한 건데 대가를 한 번에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나눠서 결제하려 하는 방식을 중간지급 조건부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집 살라고 해요. 저기 집이 고기가 5억이야. 그러면 집 살 때 제가 그 이사 가는 날 5억 드릴게요. 그러면 거래가 돼요? 이 자식이 엎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불안하잖아. 제가 입주하는 날 5억 드릴게요. 그러면 그것만 내가 기다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면 계약금도 걸고 뭐 중도금도 걸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 대가를 금액 단위가 큰 경우는 나눠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그래서 장기 할부하고 비슷하죠.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이다. 이게 외주 가공이에요. 외주 가공. 그럼 외주 가공은 언제 생리해서 발행하고 언제를 공급시기로 보느냐? 내가 내 물건 맡겨놓고 야 이것 좀 만들어줘. 그럼 걔가 다 만들어주면 나한테 넘겨주겠죠?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그 다음에 재화의 간주 공급은 어제 있었던 것처럼 뭐예요? 판매한 게 아니라 갖다 쓰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데 이때는 생략해서 발행 안 한다고 했죠? 폐업의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를 공급시기라고 한다. 근데 이거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폐업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데 폐업 신고일, 폐업 신고 수리일 이런 것들을 오답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눈여겨봐주세요. 폐업하는 때다. 자 그리고 무인 판매기를 이용한 재화의 판매인데요. 무인 판매기 자판기예요. 자판기. 그럼 자판기는 여러분 제가 어제 그랬죠. 그 안에 사람 들어가 있네요. 자판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 없죠. 그래서 사람이 몇 시에 누가 와서 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례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한 사례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누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와서 샀는지도 모르고 얼마를 사갔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주인이 돈 빼갈 때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부끄러운 얘기 아마 우리 부모님이 그걸 알면 깜짝 대노하시겠지만 어렸을 때 좀 갔어요. 너무 재밌어. 환장했어요. 갔는데 그래서 많이 걸렸지 갔다가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근데 밤에 가면요, 밤에 문 닫기 직전에 가면은 한심한 게 나밖에 없어요. 애들 다 집에 가고 나밖에 없어. 근데 막 이렇게 게임하고 있으면 이제 주인 아저씨 옆에
불안감이 들어요. 어떻게 돈 꺼내거든요. 자물쇠를 이렇게 까갖고 돈 이렇게 수거해요. 그러면 나도 이제 가야 될 것 같고 빨리 죽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데 그랬더니 이상하게 안 죽어. 더 잘 돼 이상하게. 근데 주인 아저씨가 마지막에 돈 꺼내갈 때 있죠? 그때가 공급시간이 알았죠? 무입 판매기 현금을 인출하는 때. 수출 중요해요. 수출은 수출한 재화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으로 수출하면 항상 걸리는 게 뭐예요? 환율이 걸리는데 우리는 그래서 수출하는 날짜에 선적일에 환율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수출은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선적일의 기준 환율을 적용해 줘야 돼요. 기준 환율. 환율도 여러분 은행에 내가 해외여행 가려고 거래하려고 은행에 가보면 은행에 2번 가야 돼요. 왜? 갈 때 한 번. 갔다 와서 남은 돈 환전해야 되니까 2번 환전하죠. 그럼 갈 때 나 환전하려고 가면은 은행 직원이 고객님 우대 환율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막 뭐 하잖아요. 근데 그 우대 환율이 자기네들 마진을 반영한 환율이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원래 기준 환율이라는 게 있고 은행에서 그 고객한테 판매하는 환율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더 비싸게 팔겠지. 원래 기준 환율. 그래서 그걸 대고객 외국한 매도율이라고 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팔 때 비싸게 팔. 그 다음에 내가 해외여행 갔다 오잖아. 갔다 오면 돈이 남았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은행 가서 환전하려고 그럴 거야. 종전은 안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지폐는 받아주니까 이제 환전하려고 하면은 이제 기준 환율보다 낮게 살려고 그럴 거예요. 비싸게 안 사줘요. 지폐도 마진 챙겨야 되니까. 대고객 외국한 메인 이런 환율들이 있어요. 근데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할 때는 그 날짜에 기준 환율로 거래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선적일에 기준 환율 적용한다. 용역의 공급 시기 마저 얘기하고 잠깐 정리를 잠깐 해볼 건데요. 용역도 비슷해요. 그래서 원칙을 보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영무가 제공되거나 영무 서비스 재화나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된 때로 한다. 그러니까 놀이동산 들어갈 때 과 신난다 그러고 들어가면 지금부터 시작이지 뭐. 지금부터 시작. 시설물이 이용되는 대로 한다니까. 구체적인 기준으로 내려가 보면요, 여러분.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영무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다. 서비스 제공이 끝났을 때 공급으로 보고 생겨서 발행한다는데요.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아까 위에서 나왔죠? 장기 할부,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다. n분의 1로 한다고 했죠? 개월수만큼.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영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다. 자, 그리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거는 좀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이 얘기도 같이 묶어서 할게요. 여러분 일단 잠깐 정리를 할게. 그러니까 집에 여러분 정수기 쓰세요? 아세요? 뭐 쓴다고 가정하고 내 의도는 다 쓴다고 가정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수기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정수기 할부로 샀어요? 리스로? 렌탈하는 거. 렌탈이죠? 근데 신기한 게 여러분, 렌탈이라면 뭐예요?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럼 렌탈 기간 끝나면 반납해야 되잖아. 근데 나보고 가지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소리야? 할부라는 얘기죠. 이게 사실은 할부인데, 할부로 사세요 그러면 사요? 사기 싫잖아. 저희가 렌탈을 관리해 드릴 테니까 렌탈 하시라고 뭔가 좀 괜찮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끝나고 나니까 네 거래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형식은 렌탈의 형식이지만 할부에 가깝죠. 거기에다 이제 자기들이 관리해 주는 거 좀 더 추가해 주는 거.
그래서 회사에서 저희 정수기 같은 걸 렌탈해서 쓰면은 가정에서야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쓰면은 그 다달이 생리한서 보내줘요. 다달. 왜냐면 아까 그랬지 장기 할부니까 장기 렌탈 할부 그러니까 n분의 1로 배울 수 36개월 약정이면은 36개월분의 1로 계산해서 36개월로 나눠가지고 다달이 그 렌탈료가 부과가 돼서 생리한서 발행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단기 할부하고 장기 할부를 잠깐 구분해 볼게요, 여러분. 먼저 공급 시기. 그러니까 이건 생계한서 발행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생계한서 발행하는 시기. 그 다음에 과세 표준. 이렇게 되는 거죠. 단기 할부, 장기 할부, 단기 1년 이내, 장기 1년 넘는 거. 그러면 아까 우리 봤잖아요. 공급 시기는 단기 할부의 경우에는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1회 가능한 때. 몇 번 공급해요? just one. 한 번. 과세 표준은 그러니까 한 번 판 거니까 그냥 토탈 금액으로. 인도한 재화 용역의 총 금액. 나는 한 번만 판 걸로 보기 때문에 총 금액으로 과세 표준을 잡는다. 장기 할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할부면은 할부 개월 수만큼 공급한 걸로 치겠다. n분의 1이라는 거죠. 자, 과세 표준은 대가의 각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품이 있어요. 240만 원짜리 부가세를 할부로 판매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는 이제 아예 한 3개월 할부로 해줘요. 여기서 1년이네. 3개월 할부로 해주세요. 그럼 뭐야 이게? 단기 할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날 세금계산서는 얼마짜리로 끊어야 되냐면 토탈 금액으로 끊어야 된다. 240만 원짜리로 끊어서 세금계산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개하면 이렇게 되죠. 제품 매출 240만 원짜리.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 24만 원. 차변을 외상 매출금 264만 원.
4만 원으로 처리가 됩니다. 단기할부는 한 번에 모든 거래가 끝난다고 보기 때문에 생계에서도 딱 한 번만 발행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여러분 24개월 되나요? 24개월 할부예요. 장기죠, 장기. 그러면 나는 만약에 이 날짜가 여러분 몇 월 달에 올까? 편의상 6월 1일이라 1월 1일이라고 할게. 1월 1일, 1월달. 참결 할부는 얘는 1월 1일 날 요거래를 하면 되는 거고 24개월 하면 1월 1일 날에 나 장기네 24로 나눠요 이거요. 그럼 10만 원이죠? 그래서 10만 원씩 한 걸로 치는 거예요. 제품 매출 이게 과세 표준이에요. 10만 원. 그럼 이거의 10% 부가세 예수금 만원. 외상 매출금 11만 원. 그럼 2월 1일 날 또 이걸 하겠죠? 3월 1일 날 또 이렇게 하겠죠? 생계한서를 총 24번 발행합니다. 생계한서 24번. 얘는 한 번 발행한 거죠. 그래서 곱하기 24. 장기할부는 공급 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 다음에 이때 과세 표준은 대가의 각 부분이다. 알았죠? 나중에 뒤에서 과세 표준에 대한 얘기도 할 테니까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 더 얘기할 게 있는 게 여러분, 그 교재 마지막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를 얘기했는데 그 얘기 잠깐 하고 갈게요. 자, 간주임대료. 간주란 말이 또 나왔네. 자, 여러분 임대 사업자가 되면 마냥 좋을 것 같죠. 나도 건물주 되고 싶다. 근데 임대사업자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느냐 이거죠. 뭐에 대해서. 그럼 얘는요 여러분 일단 세입자를 들이면 뭐 받아야 돼요? 돈을 월세 받죠? 그리고 또 뭐 받아야 돼? 조세서 튈 것 같아. 튈까봐 뭐 받아야 돼? 보증금도 받죠. 보증금은 목돈으로 받죠? 월세는 다달이 받는 거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보증금을 내가 딱 받아갖고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자가 들어오죠?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세무서에서는 그런 거예요. 야, 너 은행에다 돈 넣어놓으면은 이자 들어오잖아. 그럼 네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가져가면 안 되지. 세금으로 내. 하고 세금을 걷어. 나중에 여러분 다 그 건물주 돼야 되니까 알고 계세요. 내가 뭘 내야 되는지. 그래서 이 경우는 임대사업자는 월세를 받죠. 월세. 그리고 보증금을 받아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수입이 돼서 월세는 그래서 이 월세 받은 거에 대해서는 내가 실질 임대료라고 부르고 실제로 받은 월세니까 실질 임대료다. 그래서 이거는 세금계산서 발행해줘요.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는 거고. 근데 이 보증금은요, 여러분.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 야, 너
이자 받잖아. 좀 내, 대금으로. 그래서 이건 내가 진짜로 월세 받은 거 아니죠? 진짜로 받은 것도 아닌데 나한테 그냥 네가 월세 받은 걸로 칠게. 그래서 세금 내 해서 간주 임대료라고 그래요. 간주. 그러니까 이거는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가 되는데 이자 수익에 대해서 과세. 대해 과세한다. 근데 이건 여러분 진짜로 내가 월세 받은 게 아니라 뇌피셜이죠, 뇌피셜. 네가 받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근데 만약에 사실 내가 여러분 은행에다 돈 안 넣어놓고 주식으로 돈 다 날렸는데, 아니면 은행 안 넣어놓고 그냥 침대에 깔고 자고 있는데 누가 다 갖고 갈까봐, 그러면 어쨌든 은행에 안 넣어놨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필요 없어. 넣어놨다고 생각할 거니까. 이런 이상한 상황이 있어요. 안 넣어놨어도 넣어놓은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안 넣어놨어도. 근데 이거는 실제로 발생한 임대료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내가 부가세를 받거나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세액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다. 이건 세액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받는 임대료는 세액계산서 발행 대상인데, 간주임대료는 보통 보증금은 몇 달 얼마치 받아요? 보통 계약하면 여러분 임대차 계약할 때 보통 계약 기간이 통상 몇 년이죠? 최소 2년 정도 하잖아요. 기본 2년. 2년치 보증금 한 번에 받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간주임대료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다가 혹은 뭐 전세금이다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예금. 네가 은행에 넣어놨다고 생각하고 있을게. 아씨 안 넣어놨다니까. 아 괜찮아, 난 넣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거죠. 그럼 보증금은 2년치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2년 계약했으면, 그럼 2년치에다 정기예금 이자를 곱해주면 이건 연간 이주율이죠. 연간. 1년에 뭐 5%다 그러면은 1년치 이자율이잖아요. 근데 부가세는 여러분 얼마마다 한 번씩 신고 납부해야 돼요? 부가세는 어제 몇 달에 한 번씩 신고 납부한다고 했어요? 6개월? 3개월? 맞죠? 분기마다죠. 3, 6, 9, 12 분기마다. 그러니까 야 나는 저 보증금 받은 거에 1년치 이자 곱하고 거기다가 3개월씩 신고니까 나누기 365일 하고 1년 365일 맞죠? 그 다음 3개월치 일수 곱해주면 되지. 그게 과세 대상 기간 일수 3개월. 3개월이면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이런 식으로 일수 계산해주는 거예요. 자, 부가세는 그러니까 몇 달에 한 번씩 낸다고요? 3개월에 한 번씩 낸다고 그랬고, 3개월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정신고기간, 또 확정신고기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197페이지 방금 교재에서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렇게 써있지, 언제 공급한 거를 보겠는데요. 이건 생계는 발행 안 해요. 공급시기 언제요? 예정신고기간 3개월 또는 확정신고기간 3개월인데 여기서는 확정신고기간인 말을 안 해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뒤에 거 말하는 거예요. 예정 때 거 끝나고 뒤에 거. 그러니까 확정이라는 의미 있죠? 3개월.
자, 그렇게 계산되는 거고, 뭐 얘는 그냥 식 적어놨으니까 그냥 느낌적으로 하나 해볼까요? 자, 만약에 보증금이 여러분 7,300만 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7,300이에요. 정기예금 이자율은 3% 할까? 3%. 좀 1년에 이자가 3%씩 주겠다는 얘기인데 나는 기간이 365분에 만약에 지금 1월달 일기 예정이라고 생각해요. 일기 예정. 몇 월부터 몇 월이죠? 1월부터 3월까지. 그러면은 1월부터 3월까지 일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1월은 며칠까지 있어요? 1월은 31일까지 있죠. 2월은 며칠까지 있어요? 28. 윤년 아니죠? 3월은 며칠까지 있어요?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거 다 더해봐요. 3, 6, 8, 90일이네? 그래서 여기다가 90일 이렇게 곱합니다. 얼마 나와요? 어때요? 딱 떨어지죠? 54만 원. 오늘은 머리가 잘 돌아가나 봐요. 깔끔하게 떨어지게. 그러니까 이 54만 원의 10%를 부가세를 내는 거예요. 10%. 생각해서 발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간주 임대료. 자, 그래서 분기마다 낸다. 가세기 중복식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 보고 여러분 잠깐 쉬었다 할게요.